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 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 점점 이제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번 주는 이제 이 책을 끝내는 걸로 하고 또 좋은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고, 혹시 제가 요즘 이제 댓글을 좀 살펴보는데 댓글이 너무 없고, 근데 혹시 좀 이렇게 이런 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건강 관련된 거, 뭐 예를 들어서 나 고혈압이 궁금하다, 그럼 고혈압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걸 좀 이렇게 메모를 남겨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아니면 또 제가 이렇게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해드리고 있는 건데, 혹시 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메모를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봐서 그 책으로서 이제 또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자연의학자로서의 새로운 삶이라고 해가지고 김진목 선생님이 이제 병원을 그만두시고 뭐 이렇게 한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196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연의학의 무한한 가능성. 그래서 자연의학은 환자의 신체적 변 부위에만 치중하는 치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접근해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인 면까지 균형을 이루게 하고 치유력을 강화해 심신을 치료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치유한답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육신을 하는 거고요. 치유는 육신뿐이 아니고 마음까지 개선시키는 게 치유거든요. 의학은 기원은 어느 민족, 어느 지역이든 자연의학이었다. 인류는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처음 자연에서 찾았고 동서를 막론하고 천연약초를 사용하면서 의학의 기초를 닦았다. 각 민족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의 민간요법은 모두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전해져오는 자연의학이다. 그런데 어때요? 자연의학이라고 한다면 비과학적이라고 하죠. 얼마나 과학이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질병 인구 가운데 60% 이상이 자연의학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대의학의 메카 미국에서도 전체 질병 인구의 40% 이상이 자연의학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이게 조금 더 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연의학의 현명한 이용, 그래가지고 자연의학 역시 만능일 수는 없다. 맞는 얘기죠. 아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항상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아니, 세상에 만능의학과 만병통치약은 없다. 인간이 완벽할 수 없듯이 어떤 의학도 완전할 수는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학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것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건 거죠. 무엇보다 자신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그런 다음 자신의 병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오늘날 자연의학이 진가를 발휘하는 부분은 만성질환이다. 자연의학을 비롯한 대체의학은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만성병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확실한 병명이 없으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기능성 장애나 신경성 질환에 효과가 크다. 자연의학의 단점은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단계를 거쳐 병적인 현상을 바로잡기 때문에 대개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 생활이나 이런 건 음식물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어디 아프면 약 한 알로 혹은 뭐 주사 한 방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만병통치를 주장하는 치료사라면 일단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자연 치유를 한다고 하면서 만병통치를 얘기하는 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능의학이라고 주장한다면 과대선전일 가능성이 높다. 확실한 전문적 근거가 있는 치료사는 자신이 사용하는 자연의학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다. 질병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기에 치유를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특히 오랫동안 병을 키워온 만성병을 쉽고 빠르게 치유하겠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외면하는 욕심이다. 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질병이 10년에 걸쳐서 발생한 질병이 어떻게 그게 뭐 약 먹고 한두 달 만에 나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 진짜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 세상 아프고 살 수 있겠냐고요. 적은 노력을 들여 큰 수확을 얻을 수는 없다.
이 불변의 진리를 기억하면서 인체의 부담을 적게 주면서 단계적으로 치료를 해 나간다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이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치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0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걸 주장하세요. 벽을 허물고 열린 의료로. 이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똑똑한 환자의 현명한 병원 치료 해가지고 이제 내병부터 제대로 이해하자. 사실은 현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너무 싫어하세요. 근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알러지가 생겼다면 내가 무엇을 안 먹던 걸 먹었는지를 생각해야 하듯이 질병이 생겼으면 내가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내가 뭔가 내 생활에서 리듬이 깨진 게 아닌가라는 것을 항상성이 깨진 게 아닌가를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건 의사 선생님들도 찾을 수 없는 거고요. 자, 수치로 따져서 병원 가서 수치로 검사해서 그 수치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럼 모든 질병이 시작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혈압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20대 애들이나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럼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가서도 120에 80이 정상이라는 얘기일까요? 그건 진짜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209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뭐가 있습니까? 남의 주머니에서 들어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어떤 것도 쉽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병이 개선되는 것도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자신의 질병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치유를 향해 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정말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엄마들이 정말 좀 이런 책들 좀 읽으셔야 돼요. 물론 너무 많이 읽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있죠. 뭐 예전에 아나키였나? 그래서 약 없이 뭐 아이 키우기 위해서 아예 뭐 저기 하면 숟가루를 먹이고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옳은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217페이지에 수술 신중하게 결정하자라고 해가지고요. 담당 의사로부터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사로부터 수술 권유를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질병과 받게 될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 환자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우선 해당 수술에 대한 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 담당 의사에게 자세히 물어보자.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맹장이 터졌다. 이건 바로 뭐 동의고 뭐가 없이 해야죠. 당연히 그런 수술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그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알아보시라고 하면 또 인터넷 뒤져가지고요. 뭐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누가 그 글을 쓴지도 모르는데 그 글을 믿고 결정하시지 말고요. 관련된 책을 찾아보세요. 책을. 왜냐하면 책은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책 중에도 좀 황당한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긴 하지만 그 책을 읽어보시다 보면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파악을 하시고 결정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 뭐뭐들을 결정을 해야 되냐면 수술 사망률과 실패율을 점검한다. 좀 더 안전한 치료법부터 시행한다. 수술 합병증과 후유증도 고려한다. 담당 의사의 수술 경력을 확인한다. 수술 절차와 비용을 점검한다. 가급적 금요일 오후 수술은 피한다. 이런 것들을 다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또 221페이지엔 약 부작용부터 점검하자 그래가지고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는 그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정확히 물어본다. 자신이 이용할 약의 이름과 효능 그리고 꼭 필요한 약인지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인지 증상만 완화시키는 약인지 약을 얼마 동안 복용해야 하는지 약으로 인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약을 먹지 않고 생활관리에 치유할 수는 없는지 현재 복용 중인 약과 복용 중인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정확한 복용 방법과 이용 시 주의점 등을 상세히 물어보자. 특히 부작용에 대한 거 정말 뭐 연고제를 사든 뭘 하든 그 정말 부작용 쫙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 분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작아서 대형 돋보기 갖다 보지 않는 한 진짜 그거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약은 뭐를 하냐면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알아본다. 증상 완화제는 가능한 한 피한다. 주사제는 먹는 약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부작용이 알려지지 않은 신약은 신중히 선택한다. 신약 이거 되게 무섭거든요. 단순한 약 처방을 부탁한다. 그게 칵테일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약이 섞이면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서 어떤 물질로 바뀔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또 225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료진과 유대감을 형성하자. 당연한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러 이제 연락을 하시고 하면은 이제 저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도 필요한 검진을 받아보고 그 소견을 들어보고 뭐 얘기를 해봅시다라고 저는 이제 권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야 뭐 식생활 바꾸세요, 똥 잘 누세요, 뭐 이게 다니까 뭐 그 이상 뭐 다른 큰 그런 건 없지만 환자들이 그 말만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현대의학의 그 기능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디가 뭐 지금 수치가 이러니까 그러면 이걸 조정해 봅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병원을 선택했으면 전적으로 담당 의사 선생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신뢰감을 형성한다는 거. 그리고 정말 227페이지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치료의 주체로 당당히 서자. 좀 비굴해지지 마세요. 뭐 의사 선생님이 신도 아닌데. 네.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 환자의 적극적인 생활 노력이 있어야만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하다. 병원에서 불치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크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그저 현대의학의 한계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병원 치료가 보조 치료이고 생활 치료가 본 치료라면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만 갖는다면 결국 치유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케이스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책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했었지만 사지가 없는 그 호주의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도 다들 죽는다 그랬어요. 다 갖다 버리라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이 아이를 믿어줬고 그래서 일반 학교를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4장 생활의학의 무한한 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32페이지에 보게 되면 병원에 기대지 않는 탈의학화라고 하는데 이게 기대지 않는다라는 게 현대의학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현대의학에 매몰되지 말라는 얘기를 아마 김진목 선생님은 쓰신 걸 거예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자신이고 의사는 단지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환자 스스로가 치료의 중심에 서서 내 병은 내가 고친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때 건강을 지키고 치유를 앞당길 수 있다. 이건 병원에서 암 환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암 치료 받으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뭐 정말 선생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는 체력을 어떻게든 길러든 이겨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겨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질병이 됐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생활치료에 참된 가치 그래가지고 23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이 대부분 생활 속에서 싹튼 것이라면 생활 습관을 바꾸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질병을 마냥 불행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인체의 경고로 받아들이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 말이거든요. 내가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았지, 내 생활 습관이 어땠지, 너무 무린하지 않았나, 내 항상성이 그 항상성이 깨지지 않았나, 왜 깨졌지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병원 가서 쪼르륵 약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요. 자신한테 질문을 하십시오. 자신한테. 그래서 내 생활 습관이나 먹거리를 바꿔야 할 부분을 빨리 바꾸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43페이지에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처방 14수칙 그래서 14가지 이제 수칙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바른 식생활입니다. 이게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른 식생활 이게 안 되면 뭐가 되겠어요, 사실은. 그럼 지금부터 매일 한번 소세지만 먹고 살아보십시오.
특히 우리나라 가공육, 소세지 먹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바른 식생활은 면역력 강화의 필수 요소이다. 음식은 인체의 생명유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원이다. 면역 기능 역시 에너지원이 있어야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6대 영양소,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물까지요. 필수 영양소를 두루 섭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땅에서 난 제철 자연식품을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철 음식이라는 게, 제철 자연식품이라는 게 도대체 딸기가 겨울에 납니까? 노상하는 얘기지만 정말 제철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른 주생활이에요. 주생활 그러니까 또 뭐 술을 먹으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의식주 할 때 주거든요. 환경공해가 심각한 오늘날 면역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 속 유해 물질을 우리 스스로 밀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쾌적해 보이는 현대주택은 실은 온갖 유해 화학 물질의 집합소이다. 건축 자재와 가구, 생활용품은 인체에 유해한 환경 화학 물질을 내뿜고 있다. 석유 부산물과 인공적으로 합성해 만든 합성 화학 물질은 면역계를 교란시키고 암, 아토피, 불임, 태아사산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요즘 특히 심한 게 뭐예요? 뭐 방향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또 황사도 너무 심하죠. 세 번째가 바른 의생활입니다. 옷이요. 우리 몸에서 피부는 호흡작용과 노폐물의 배설작용, 흡수작용, 체온 조절작용 등 중요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피부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바른 의생활을 하는 것이 면역계를 지키는 길이다. 그러려면 면 제품을 주로 입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죠. 또 세탁할 때도 세제, 세탁 보조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되게 좋죠. 합성 세제나 세탁 보조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충분한 수면. 불면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주변에.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유해 물질을 해독하고 세포를 재생하며 성장 호르몬을 분비한다.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야간의 인체 대사는 충분한 수면을 취할 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근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잘 못 자죠. 또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고요. 다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해야죠. 적당한 운동. 적당한 운동입니다. 과도한 운동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가 원활한 배설이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사실은 먹는 거 다음으로, 아니 어차피 먹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게 싸는 건데,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쾌식만큼이나 쾌변이 중요하다. 배설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면 체내 독소가 만들어진다. 숙변으로 인해 체내 독소와 유해가스가 생기면 장내에 유익한 세균을 죽이고 혈액을 오염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또한 각 장부의 기능을 저하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서도 뭐 숙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뭐 대장의 구조상으로 숙변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숙변이 대장에 있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적절한 휴식입니다. 현대인들은 근데 이게 되게 어렵죠.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여덟 번째, 바른 호흡. 숨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가에서는 항상 그 호흡법에 관심을 두라고 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아홉 번째는 바른 자세입니다. 현대인들은 다 거북목이 됐죠. 열 번째는 적정 체중. 적정 체중 이게 참 문제예요. 그죠? 현대인에게 비만은 건강을 위협하는 큰 적이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지 않으면 인체의 신진대사는 물론이고 면역 기능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병을 부추기게 된다. 고혈압, 심장병, 중풍, 당뇨병 등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병은 과체중이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다. 적정한 체중 관리는 고혈압의 발병률을 34%나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네,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십시오. 또 11번째는 바른 목욕. 뭐 앞에서도 이분은 니시약을 했기 때문에 냉온욕을 하라는 얘기일 거예요. 12번째 취미활동. 이거 나이 먹을수록 되게 중요합니다. 취미활동 잘 하셔야 돼요. 13번째는 자연 친화적인 생활. 이거는 근데 정말 시골을 가도, 시골이라고 해도 지방을 가도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14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마음 얘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261페이지에 이제 나만이 나를 치유한다 그래서 병은 내 삶의 결과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병이 만들어지고 또 생겨난 병이 사라지기도 한다. 결국 내 의지와 생활 태도에 건강이 달려 있다는 말이다. 병든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고 의학이 아니라 병을 부르는 생활을 바로잡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도 이 부분이고요. 어떤 불치병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갖자. 자신에게는 어떤 병도 이겨낼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 인생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든 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김진목 선생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다 중요하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건강하게 조금 더 건강하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구독자분들도 주변에 많이들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겨울에 자꾸 딸기 먹이지 말라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쨌든간 올바른 의식주로 또 한 주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